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 직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늘 발사는 연기가 됐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도 보신 것처럼 아쉽게도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오후 2시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이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오늘 발사는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여기 스튜디오 오는 동안에 들어서요. 예.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다행히 그 로켓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지상 장비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지상 장비에 연결된 컴퓨터의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문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공식 브리핑을 들어보면 누리호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하는데 이 조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거기 계시는 전문가들도 아직 잘 모르는 거 네. 보면은 알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로 소프트웨어 문제라면은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1차 때와 2차 때 썼던 똑같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아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누리호 그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살펴보자면 저녁 때 어쨌든 점검을 거쳐야 할 테고요. 네. 끝나고 나서 결과를 들어보고 나서 내일 오전까지 모든 정비가 다 이루어지면 내일도 다시 어쨌든 발사 시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그 누리호 3차 발사를 일주일 동안 허가를 받아놓은 예. 상태라서요. 오늘이 안 됐어도 앞으로 일주일, 7일을 더 발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사하겠다고 이제 국제적으로 어디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그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7일 동안은 발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주 탑재체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6시 반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일 발사를 한다 하면 그래도 오늘과 똑같은 시간인 6시 24분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일주일간의 기간이 있긴 있지만 뭐 내일 기상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네. 뭐 오전까지도 기상 상황을 계속 예측해 보지 않았습니까? 발사를 네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네. 부분도 근데 고려를 해봤을 때 네. 어떻게 향후 이루어질까요? 발사 계획이? 글쎄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내일 예. 날씨가 어떤지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예. 보통 날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람입니다. 예. 비가 오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보통 비가 오게 되면 구름이 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바람도 좀 많아지고 또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이 벼락도 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켓하고 로켓에서 나오는 연기가 벼락을 조금 더 쉽게 만들게 만들어서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엔 벼락을 맞는다 하더라도 큰 이상은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고 또 로켓의 상당 부분이 전자 기기니까 네. 예, 벼락 같은 것도 당연히 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날씨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아마 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또 지상뿐만 아니라 고층 대기에서도 바람이 불거든요. 예. 예, 그 바람만 잔잔하면 또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 변수를 고려해봐야 하고요. 또 누리호에 37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과 비교를 해도 이렇게 발사 직전에 미뤄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주 있죠.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2단계 한국형 발사체 아닙니까? 예. 지금 누리호가 첫 번째가 이제 나로호였었고요. 이제 예. 누리호고 이제 3단계가 올해부터 10년 동안 새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2단계는 순순히 우리 힘으로 만든 거라서 더 의미가 있었고, 왜냐하면 1단계 때는 이제 그 당시 러시아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2단계는 우리 순수한 기술력으로 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커서 이렇게 발사 직전에 중지가 될 때 뉴스에서도 이제 몇 시간 동안 다루실 만한 굉장히 큰 일이 되지만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뭐 한 10년 뒤, 15년 뒤에 로켓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발사 직전에 연기되고 하는 일은 흔하게 있을 거고요. 그렇게 큰 뉴스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자주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인데 스페이스X도 이런 일이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네, 뭐 이건 충분히 앞으로는 자주 보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네. 교수님이 앞서서 7일간의 이 허가 기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기간 안에는 꼭 발사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발사를 못하면은 결국은 다시 이제 그 발사 기간을 나중에 잡아야겠죠. 그러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연이어서 일주일 이렇게 잡지는 못할 것 같고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뭐 기상을 당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기상 상황을 보면 뭐 다음 주에 비 예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내일부터도 비가 내린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일주일 기간 안에 발사를 못하게 되면 무기한 정도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결국은 발사 일정을 발사 윈도우 또는 뭐 회랑이라고 하는데 그 회랑을 다시 잡아야 될 겁니다. 아. 예, 그게 이제 몇 주 뒤에 또 일주일 정도를 다시 잡게 될 거고요. 무기한 연기는 아닐 겁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기상 상황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2차 발사 때도 누리호가 연기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기상 문제로 하루 연기가 됐고 그 후에 또 센서 등의 문제로 다시 미뤄졌었는데 네. 당시 상황보다는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때는 첫 번째 연기는 강풍 때문이었고요. 두 예. 번째 연기는 이제 그 산화제 탱크에 있는 센서 문제여서, 근데 센서 문제 때는 조금 더 일이 복잡했던 게 이거를 조립동, 실험동으로 옮겨 가져간 다음에 그거를 열고서는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큰 일이었는데 지금은 지상 장비이고 만약에 컴퓨터의 문제였다면은 조금 더 그래도 좀 고치기가 2차 때보다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기립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 조립동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본 그 브리핑만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예. 일단 로켓 자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로켓이 다시 조립동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지상에 있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로켓 문제도 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몰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가지고는 다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이게 발사 한 4시간 전부터 연료하고 이제 산화제 탱크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헬륨도 그렇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연료와 이제 가스를 주입하기 전에 예. 이 문제가 발견이 돼서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때는 연료 주입한 걸 다시 빼고 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일주일 동안은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이제 문제가 거기에 있는 위성들의 배터리가 예. 방전될 수 있으니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는데 만약 내일 중으로 모든 조치가 완료가 돼서 다시 발사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은 같더라고요. 오후 네. 6시 24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변동되지 않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탑재체가 8기가 있는데요, 위성이. 그중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주가 되는 탑재체가 사라고 해서요. 그 합성 구경 레이더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전파를 가지고 레이더를 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반향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장비인데요. 예. 이 장비가 전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전력을 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최대한 이 위성이 태양 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력 생산을 최대로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그 궤도가 이제 태양 동기 궤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항상 위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성이 이제 지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쪽 말고 그 옆방향,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이 계속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을 가장 직각으로 받으니까 전력 생산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태양 동기 궤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태양 예. 동기 궤도를 실제로 선택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밑을 내려다볼 때 그 네 면이 이제 옆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면이 정확하게 태양을 보려면은 그게 이제 보통은 한 번은 낮 지역, 한 번은 밤 지역을 위성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여명하고 황혼, 그러니까 새벽하고 저녁에 딱 그 낮하고 밤이 경계가 되는 위를 계속 돌게 되면은 그럼 항상 왼쪽 또는 한쪽, 오른쪽이 계속 태양을 보게 됩니다. 예. 그때가 이제 이 위성의 형상을 놓고 와서도 태양을 90도로 태양 전지가 계속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데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성을 발사할 때도 딱 그 타이밍에 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6시 24분 또는 이제 오후 6시 24분일 텐데 아무래도 밤 사이에 작업을 해서 준비 작업하는 것보다 낮이 좋으니까 저녁을 당연히 선택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6시가 아니고 6시 24분인데도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표준시에서부터 9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네. GMT라고 해서 그리니치 표준 시간대부터 9시간이 빠른데 이 9시간이 빠른 시간대에 우리나라가 약간 서쪽 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운데 우리나라 위치한 게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딱 가운데 있었으면은 정확하게 6시 출발하는 게 이제 맞았을 텐데 좀 끝에 왼쪽 서쪽 끝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만큼 한 30분 정도가 우리가 늦게 이제 실제 황혼과 여명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6시가 아니라 6시 반에 6시 반 부근에 출발하는 이유도 이제 그겁니다. 네, 누리호가 이제 특정 궤도인 여명 황혼 궤도에 투입되기 위해서 발사 시각 6시 24분으로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비록 연기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누리호가 이전 2차 발사 때는 고도를 700km 이 네. 정도의 목표 고도를 올리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550km로 낮춰졌어요. 그 네.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모든 발사체는 그 발사체가 싣고 있는 화물, 즉 예. 이제 이 경우에는 위성인데요. 위성이 목표하는 고도에 가게 만드는 게 이제 로켓의 임무니까 예. 이 위성이 어떤 고도를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2차 발사 때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1차 때 실패를 해서 2차 때는 처음으로 성공하길 기원하고 올리는 거라 그 검증 위성을 올렸거든요. 근데 검증 위성은 실제로 뭘 관측하거나 어떤 실제로 쓰이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높이에 가도 되는데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는 예. 그래도 700km가 적당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통 저궤도라고 하면 우리가 500km 이상의 위성을 두거든요. 예. 200km부터는 위성이 그래도 그 대기의 마찰을 좀 피해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지만 500km 이상은 돼야만 수년간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200에서 500km면은 뭐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점점점 고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km 이상의 대부분의 위성이 들어가는데 근데 딱 500에다가 이제 올리기에는 2차 때는 아쉬웠는지 이제 700으로 충분히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올린 거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주탑재체 아까 말씀드린 사라고 하는 기기는 워낙에 이제 전력 소모가 많고 하다 보니 가능한 한 지상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관측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km는 좀 넘으면서 너무 올라가지 않은 고도의 한 550을 선택한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위성 주 위성의 목표 궤도를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550km까지만 올라갑니다. 또 이번에 실리는 위성의 총 무게가 2차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km는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500km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때도 2차 때는 성능 검증이 진짜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무게는 충분히 700km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 로켓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큰 무게를 이제 더미라 그래서 위성 모사체까지 추가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모사체까지 넣어서 이제 무겁게 일부러 만들었던 거였고요. 예.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8기의 위성, 그러니까 한 기의 주 탑재체와 7기의 지금 큐브셋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초소형 위성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그 주 탑재체인 이 그 사라고 하는 기기도 그렇게 무겁진 않았고 또 7기의 예. 초소형 위성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이걸 다 합했을 때는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발사가 시작됐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켓과 페어링이 차례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누리호는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그 3세대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로켓 시스템은 아마 두 개의 단을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누리호까지는 3단으로 되어 있어서요. 처음에 이제 1단을 한 2분 정도 지나서 125초 가량 지나서 이제 1단을 분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어링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그 화물을 대기와의 마찰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덮개를 페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페어링 분리가 이제 한 4분 정도 지난 234초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초 지나서 2단 분리, 그래서 272초 2단 분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3단에 있는 로켓을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이제 더 높은 곳, 목표 궤도인 550km 고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위성을 분리하기 시작하는데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네. 아까 말씀드린 사라고 하는 기기부터 먼저 이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초소형 위성들이 7기를 순차적으로 20초마다 하나씩을 내보내게 됩니다. 예. 네. 아까 보니까 한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이 누리호의 발사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발사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대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3단 로켓이 제대로 작동을 분리되는 하고, 시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들을 분리를 하면은 뭐 반 이상의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단순히 550km에 간 거를 확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내보내진 위성들이 원래 목표했던 궤도를 한동안 유지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예. 그래도 일단은 위성 분리가 목표한 고도에 가서 위성 분리가 일어난다는 걸 봤다면 어느 정도 뭐 성공은 확신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누리호가 발사 이후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1단 페어링 2단이 분리되고 3단이 우주에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위성들을 사출했을 때 네. 그 이후에 3단 추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일단은 거기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서 네네. 같이? 그거를 일부러 다시 바다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고요. 예.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우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제가 그 정보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 누리호 3단은 거기에 한동안 머물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단하고 2단하고 페어링은 물론 바다로 떨어지는데요. 네. 예. 지금 위성 이야기 하고 있는데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가운데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영상 레이더가 장착된 위성이라고 하던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SAR라고 하는 기계에서 SAR이라고 하는데요. 예.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해서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쏜 다음에 지상에서 반향이 돼서 다시 올라오는 거를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합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한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 레이더 신호를 위성이 움직이면서 계속 연속해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후 처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원래 전파라고 하는 거는 이 그 분해능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자가 있는데요. 이 분해능이 원래 전파는 잘 좋지 않거든요. 예. 가시광선에 비해서는. 근데 이 SAR라고 하는 이런 테크닉을 그 기술을 쓰면은 이제 이 분해능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AR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전파를 쓰기 때문에요. 예. 좀 더 정확히는 극초단파를 쓰는데 극초단파를 쓰다 보니까 날씨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 전파는 뭐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끼든 우리가 항상 이제 통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네. 원리로 전파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도 관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빛을 쏘고 그거 반사되는 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위성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탑재체 말고 큐브 위성들도 이제 실리게 되는데 그중에 도요셋이라는 큐브 위성이 있어요. 총 4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성의 임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높은 500km, 600km, 700km 되는 그 우주에서의 날씨를 관측하기 위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4기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편대 비행을 하기 위함인데 원래 위성이 한 기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궤도 운동을 하면서 뭔가를 측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측정하는 게 보통 입자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플라즈마를 측정하거나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이런 기기들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측정을 그냥 궤도를 공전하면서 한 기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위치에서는 한 시점밖에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4기가 줄지어서 앞뒤 간격 즉 이제 20초인데요. 20초 간격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 총 4기가 시간 간격이 60초까지 나죠.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 빼야 되니까. 그래서 60초 동안에 같은 지역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대 비행이 그런 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 우주 기상을 편대 비행을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하겠다는 게 이제 이 도요셋의 목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누리호의 발사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누리호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하나가 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참여했다는 것도 의의가 있고 네. 민간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받고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사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10년 부근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제는 한 나라의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연구소보다 그 민간 기업이 로켓을 슬슬 더 잘 만들기 시작하는 때가 왔었죠. 그래서 2015년 경부터는 스페이스X가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예. 스페이스X도 혼자서 큰 건 아니었고 2006년 경부터 나사로부터 이런저러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연구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하는 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뉴스페이스 또는 뭐 스페이스 2.0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그 순서대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이번 그 누리호의 3차 발사 때부터는 체계 종합 기업이 작년에 한화가 선정이 됐었죠. 한국항공이라고 하는 카이랑 둘이서 경쟁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몇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체계 종합 기업이 독자적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독자적으로 이제 발사를 다 통제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다 보니까 넘겨진 권한이 아주 많지는 않고 예. 앞으로 이제 4차 발사, 5차, 6차 동안에 조금씩 더 많이 넘겨질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